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병철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플라톤 아카데미와 그리고 여기 와주신 한중수, 장태순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도 에도 감사드리고, 제가 40년 동안 그 한국말을 안 해갖고 좀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공부하다가 제가 7, 8학번인데 독일로 떠나버린 금속공학과 공부하다가 독일로 떠나버린 후 40년 만에 고려대학을 다시 찾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공돌이가 문과대학에서 강의하게 돼서 영광이고, 예, 제가 그 공과대학 다니면서 문과대학 다니시는 분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공돌이가 출세를 해갖고 지금 문과대학에서 강의를 해갖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4학년 때 여기 공대 가시면은 캠퍼스에 아기동산이 있어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4학년 때 아기동산에 올라가갖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금속공학을 공부하기에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그 아기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금속공학으로서는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삶에 대한 사유를 하는 철학적 삶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게 금속공학이 아니라 제가 사람이 인생이 길면은 이것저것 좋아하는 거 하고, 난 공대 좋아해서 공대 왔는데 오래 살면은 이것저것 하고 살겠지만은 인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낮에 조금 꿈꾸는 그런 짧은 삶인데, 그 짧은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속과학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졸업도 안 하고 4학년 2학기 초에 독일어도 못하고 철학책도 별로 읽어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독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독일로 간 이유가 한국에 있으면은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야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교수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나 독일 가서 독일 공과대학 가서 계속 금속공학 공부하다. 그리고 이제 입학 허가서를 금속공학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독일 가서 이제 더 금속공학을 공부하겠다고 나는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도망갔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직장, 고시, 돈 벌 생각만 한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문이라는 게 직장과 돈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학문이라는 자체가 사유한다는 자체가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은 학문이라는 게 그 자체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대학을 들어오면서 직장 생각하고 고시 생각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 공부한다는 게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게 학문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주제가 주제라는 게 진리, 자유, 정의.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벤치에 써 있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진리다. 근데 지금 현대 정보사에 살면서 정보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상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더 심하게 시킵니다. 그 정보사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는 머물러 있는 거. 진리는 굉장히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데 정보사의 정보 지배가 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생겨나고 없어지니까 지속성이 없고 그다음에 진리라는 게 우리 삶에 그런 의미를 주고 방향을 주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게 없고 정보만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정보만 있으니까 삶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할 가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허무주의적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보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의미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자극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삶이 굉장히 우숭숭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왔는데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화는 우리 지각, 감각, 생각, 사회적 행동,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 우리의 욕망,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민주주의까지 완전히 바뀌어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 구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지각의 구조가 바뀌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식 구조가 바뀌고 우리 사고가 파편화되고 우리 지각이 파편화되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나면은 내가 소방서가 와서 끌 수 있지만은 그 변화를 시키는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고 지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사고가 파괴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네, 오늘 강의원에서 저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보의 지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강연에서는 저는 디지털화와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철학책도 쓰지만은 조그만 문장 아포리즘 그런 것도 써서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포리즘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독일말로 Das Glück kommt durch die Hände, das Glück ist ein Handwerk.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 하면은 행복은 손을 통해서 들어온다. 행복은 수작업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완성된
손으로 완성된 것이다.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오고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행복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번 강의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아주 낯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기쁨을 느꼈죠. 기쁨이라는 건 있었어요. 기쁨은 행복과 전혀 다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예컨대 제가 알매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각이 있으면은 인사이트 같은 게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저는 웃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웃고 즐겁고 그다음에 기뻐요. 그래서 이제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까 혹은 소소한 소소한 일상에서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그런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별로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좀 낯설은 개념인데 행복이 어떤 굉장히 신체적인 것으로 제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반면에 기쁨은 어떤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제부터 제가 행복감을 느낀 때가 있어요. 행복감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근데 그 행복감은 그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 하면은 그 손을 쓰는 행동을 할 때 행복감이 느꼈어요. 굉장히 손을 많이 쓸 때 행복감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듯이 저는 여러 해 동안 남몰래 정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정원을 우리나라 말 따라서 비원이라고, 그러니까 비밀이 정원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땅 파고 일했습니다. 땅 파고 일했는데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제가 겨울에 겨울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피는 게 아니라 겨울에 피는 꽃을 제가 베를린 이 겨울이 춥고 그 습기가 춥고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물기가 많은 그런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많은 여기 나스 한국말로 뭐하죠? 한국말로 한충 선생님 어디 계시죠? 축축한 그런 굉장히 축축한 겨울이 축축한 켈트? 굉장히 축축한 추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항해갖고 베를린 겨울이 굉장히 사람을 못 살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축축하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겨울에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나는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난생 처음으로 여기저기에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삽을 들고 땅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런 동안에 드러난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그렇게 거칠한 회색의 흙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섬뜩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땅을 파면서 흙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무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 있는 땅 토양은 아주 특별해요. 모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모래예요. 근데 빙하기 때 모래가 퇴적되어서 생기는 토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색이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모래예요. 그 베를린의 토양이. 우리나라는 좀 진흙같이 돼 있는데 누렇고 베를린의 토양은 완전히 회색이고 그렇게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게 저는 두 손으로 이렇게 그 땅이 파니까 이렇게 땅이
모양도 이상하고 저항이 오잖아요. 땅을 파니까 그 어디에 속해 있는 내가 모르는 그런 뿌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낯설은 세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저항이 있죠. 땅이 내가 팠는데 저항하고 뿌리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낯설고 그런 부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저항하고 저항을 제가 만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저항을 극복하고 그렇게 그 낯설지만은 사랑하고 그 저항을 극복하고 그렇게 땅을 파는 순간에 굉장히 그런 몸속에 행복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원을 갖고 오고 땅을 파면서 거기에서 제 체험한 것을 제가 써갖고 그 정원이 땅의 예찬 정원이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김영사에서 냈어요. 몇 년 전에. 정원에서 일하게 된 뒤로 나는 전에 몰랐던 강하게 몸으로 느끼는 특이한 그런 느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땅의 느낌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땅의 느낌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근데 어쩌면 땅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땅이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화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우리가 점점 제가 땅이라는 게 정원에서 일하면서 이 땅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점점 멀어가는 행복과 동의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면서 우리가 땅에서 점점 멀어가는데 이 땅이 행복이 동의어라면 우리가 디지털화되면서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땅으로 돌아가는 말이 행복으로 돌아가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땅은 그래서 제가 정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땅은 행복의 원천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로 세계 디지털화라는 행진을 하면서 땅을 떠나면은 그 생명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땅의 힘을 우리는 더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 두 번째 저에게 많은 행복을 준 두 번째 활동은 피아노예요. 제가 7년 전부터 매일 피아노를 씁니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피아노를 안 쓰면은 불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불구자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저는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갖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치고 싶어갖고 왜냐면 불구자가 되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더러움을 내가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빠지게 한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리투얼 그게 저는 피아노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 하나를 그날 오는 날 다음 날에 키보드 하나를 호텔 방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호텔 방에 있지만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안 치면은 행복이 없으니까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책상하고 제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한 책상하고 피아노하고 한 20번 정도 왕복을 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있다가 그다음에 생각 안 나면 피아노 치고 그다음에 책상 왔다가 피아노 치고 하루에 한 20번 정도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있어요. 그거 맨 처음에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걸로 매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침 리추얼.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머리가 짜여요. 잠자고 나갔다 머리가 흩어지는데 그걸 치고 나면은 머리가 짜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시작합니다.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치다 보면은 몸에 행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온종일 자기 스마트폰,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다면은 하루 종일 뭐 손가락으로 그 핸드폰 하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행복에 접근을 못합니다. 행복이 몸으로 들어오고 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은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저항이 있고 낯설음이 있고 거기하고 대립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행복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말로 우리나라 옛날 문이 있잖아요. 경복궁, 창덕궁 그런 데 가면 옛날 집문, 거기에 문이 크고 그다음에 문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문을 그냥 열고 높은 슈벨레 문지방, 높은 문지방을 넘어가서 열고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아주 다른 아름다운 공간이 생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하게 다르게 아주 다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힘쓰게 문을 열고 그다음에 그 높은 문지방을 넘어서야지 다른 아주 좋은 공간이 보이는데, 우리 현대를 어떤 문하고 비교한다면은 투명한 자동문, 갔다 가면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손도 안 대는데, 그리고 그 문 밖에 다른 공간이 또 보이죠. 그러니까 놀람도 없고 그냥 가면은 열리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그 저항성이 있어야 돼요. 저항성, 부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이 그 본질이 뭐냐면 부정성을 없애버립니다. 부정성을 없애야지 좋아요가 나와요. 좋아요가 나오면은 편안하기는 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정성, 타자, 그런 부정성이 있어야지 내가 성립이 되지, 부정성이 없고 좋아요 하다면은 내가 나 안에 떨어져 버려요. 내가 남을 부닥치지 않으면은 나하고만 부닥칩니다. 그렇게 나하고만 부닥치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세계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접속은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스마트폰하고 뭐 카카오톡에서 접촉은 많이 하는데 타자의 부정성이 없어지니까 외로워요. 외롭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그 디지털화되면서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자의 저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저항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모든 상대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그 상대를 없애버리니까, 편하게 하려고 상대를 없애버리니까 소비를 상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저항성은 소비를 못하게 해요. 상대의 저항성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를 잘 시키려고 하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이 상대를 없애버려요. 상대를 없애버리면은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은 저는 그걸 그 도구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꽃 이름 모르는 꽃이 있으면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 사진 찍으면은 꽃 이름이 뭐고 그래서 그거 사용합니다. 도구에 저는 스마트폰은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이게 한국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가축이 돼요. 소비 가축, 정보의 가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막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정보가 먹이가 되니까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보의 지배가 돼 갖고 먹이만 먹는 정보를 먹이로 먹는 가축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돼 갖고 스마트폰이 도구로 써야 되는데 지배자가 돼 버리면은 내가 도구가 돼 버려요. 사람이 도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비하는 도구, 소비하는 가축이 돼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디지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망치가 없으면 어떻게 집을 져요. 근데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 자체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문제지 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망치가 나쁘다고 합니까? 망치를 사용할 때 집을 짓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망치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망치가 될 수 있으니까 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디지털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디지털이 우리 지배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지배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도 그 자체를 인간을 편하게 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데 현재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지배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돼 갖고 지배의 수단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포를 가져야지 인공지능 자체는 그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나보러 내가 디지털 그 자체를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 그 자체는 노이트럴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데 그 사용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피아노를 치는데 전 그랜드 피아노 2개 갖고 있어요. 2개. 하나는 그랜드 피아노를 독일 말로 날개라고 그래요. 플리겔이란 말이에요. 독일 말로는 그랜드 피아노가 독일 말이 플리겔인데 날개처럼 생겨갖고, 근데 제가 이 그랜드 피아노 날개를 2개 갖고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그래서 날개가 2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피아노를 날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2개 그랜드 피아노가 2개 있으니까 저는 날개가 2개 있는 셈이고,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르려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때 나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2개의 날개가 갖고 있다. 피아노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2개 날개가 있는데 내가 집에 피아노 치려고 하는 날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날아가는 날개.
어떤 제가 쓰면은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날개를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큰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라는 게 상대 있어요. 피아노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렇게 해서 상대가 아닌데 피아노는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말로 만몸이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만몸이라는 말을 하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를 치면서 생각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우뚝 선 상대가 필요하다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는 모든 상대, 모든 맞섬, 나 앞에 있는 맞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로 인해서 우리를 떠받치는 상대, 그다음에 우뚝한 상대, 우리를 들려오리는 상대에 대한 느낌을 완전히 상실시켜요. 상대가 없으면은 우뚝 선 상대가 없으면은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날아가는 그런 상대가 없으면은 행복이 없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행복을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상대가 있어야지 그 상대가 나를 성립시킵니다. 상대가 없이는 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떤 힘찬 자아가 생기지 않고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아의 감각이 없어요. 세계가 있어야지, 내 앞에 세계가 있어야지 나도 섭니다. 세계가 서야지 나도 서요. 세계가 있어야지 나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세계, 사물, 그다음에 맛몸도 없애버리니까 내가 성립이 안 되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말 영어로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 오비젝트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오비젝트라는 말이 라틴어의 오비체레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동사, 오비체라는 게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이 맞서 던지다, 대들다, 꾸짖다,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타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고 꾸짖고 그러면 저항하는 그게 대상입니다. 오비젝트. 그래서 이제 따라서 대상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그런 맞섬이에요. 맞섬. 나에게 저항하는 자, 나에게 맞서는 자, 나에게 반발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대상의 부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항한다는 게 대상의 이러한 의미는 불란서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 불란서에서 objection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objection. 이게 여기에 불란서의 objection의 이 대상의 그런 원래의 뜻이 아직 담겨 있습니다. 이 objection이라는 말은 불란서 objectio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뭐냐 우리나라 의미가 뭐냐면은 반대, 항의를 한다는 게 obj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 의미로서의 오비젝트,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지고 나한테 좋게만 항의를 하는 그 타자가 없고 나한테 좋게만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이 우리를 소비하는 가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는 저항의 해체를 의미하고 만몸으로서의 상대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화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메디어는 인간을 디지털한 존재로 만드는데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떤 뭐 규제나 정치적 그런 조치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의식 결정이 이편,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우리 사고가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소비 가축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인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디지털 존재라는 게 디지털이란 말이 그 원천이 라틴어로 디기투스예요. 디기투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손가락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손가락은 수적이에요. 수. 1, 2, 3, 4.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디지털 존재적 인간은 행위하는 대신에 행위라는 게 독일 말로 한델른이에요. 한델른이 그 안에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은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 손이 한트고 그다음에 행동한다는 게 한들롱입니다. 한델.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행위가 그 손으로 하는 게 행위입니다. 손이 없으면 행위가 안 돼요. 우리가 그 디지털화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은 행위가 안 되고 항의도 안 되고 그런 소비 가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의 존재 인간은 행위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놀리고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대고 이리저리 놀리죠. 디지털 존재로서의 인간은 행위를 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손가락을 놀리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체험하고 소비하고 하는 디지털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 아렌트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자유를 떠나요. 그러니까 소비의 그런 가축이 돼버려 갖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은 저항이 안 되고 소비를 하는 그런 그런 가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육사회하고 성과사회하고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할 때 교육사회는 타인이 나를 착취하고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사회는 제가 만약 짐승이라면 주인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채찍질을 하면은 노예가 돼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리면은 저항이 돼요 주인한테. 근데 저항이 되죠. 근데 그 성과사회는 어떤 이 그림을 내가 사용하면 성과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주인한테 채찍을 뺏어갖고 자기를 채찍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채찍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채찍하니까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채찍하면서 성과를 높이고 채찍하면서 그다음에 그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느끼기 때문에 반항이 없고 혁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 성과사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착취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실현시키고 자기를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를 실현시키고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살할 때까지 자기를 채찍하고 사는 삶이 성과사의 삶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요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그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안 됩니다. 소비 가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축하고 노예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노예는 저항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에서 그 노예의 그런 반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축은 저항을 못 해요. 가축이 아무리 모여도 군중도 저항이 되죠. 근데 가축은 아무리 모여도 저항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그 울타리를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는 노예는 갇혀 있는 그 노예가 갇혀 있으면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축은 그 울타리를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물러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먹이가 있으니까 울타리를 떠나지도 않고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없는 그런 지배, 그게 제일 효과적인 지배입니다. 억압을 하는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채찍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가축이 돼 버리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지배예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탭하고 쓸어내리는 동작은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관심 없는 정보는 신속한 손가락 노림으로 내쳐지고, 반면에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은 양손가락 벌리기를 통해서 줌인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완전히 손가락에 쥐고 있어요. 세계는 전적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스마트폰은 자기 관련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여기저기를 건드리면은 나는 세계를 나의 욕구에 종속시킨다고요.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보고 세계의 그런 타자성이 없어 버려요. 타자성이 없는 세계의 소비 대상이 버려요. 세상이 소비 대상이고 타자가 없어지니까 세계와 관련을 맺을 수가 없어요. 세계와 관련을 맺어야지 세계가 대화가 되고 그러는데, 세계가 당연히 소비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타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내 속에서만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울증 걸리시면은 세계가 없어집니다. 내 속에만 빠져 있어요. 세계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나하고만 부닥치니까, 나하고만 부닥치는 게 우울증입니다. 세계를 잃어버리는 게, 세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 그 우울증 걸리는 원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곳곳에 건드리는 이 손가락은 모든 것을 소비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그 손가락은 불가피하게 자기의 소유의 태도를 다른 영역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건드리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틴더라는 그런 데이팅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틴더라는 데이팅 앱은 그 손가락으로 타인을 건드리잖아요. 정말 타인은 건드리지 못해요. 타인이 손가락으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타인을 손가락으로 건들면서 타인조차도 소비 대상이 돼요. 성적 소비 대상이 됩니다. 성적 소비 대상으로서의 타인은 타인이 아닙니다. 도구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이 세계를 없애버리고 타인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세계를 잃고, 그러면은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는 타자의 저항을 막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를 수단으로 만들면서 타자를 없애버리는데,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이제 그 너라는 그런 대상을 그것이라는 도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 모든 너라는 게 타인이고, 너라는 게 동경의 대상이고, 너라는 게 다이알로그,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맞섬인데, 그걸 그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소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타자가 사라집니다. 타자가 사라지면은 우울증이 걸려요. 외롭고. 이건 이제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하냐면은 스마트폰이 매끄럽잖아요. 스마트폰이 매끄러움이 벌써 저항이 없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매끄러운 터치스크린은 모든 것을 고분고분하게 마음에 들게 만듭니다. 좋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끄러운 표면을 갖춘 스마트폰은 우리를 꿰어서 끊임없이 좋아요를 끌어내는 디지털이 그런 아첨꾼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디지털 스마트폰이 저항을 없애버리면서 그 타인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소비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맞섬으로써 그런 세계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디지털화되면서 그 탈신체화가 점점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라는 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육체인데 육체를 잊어버려요. 손가락질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은 만몸을 제거합니다. 맛몸 앞에 있는 몸, 다른 몸 제거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소비화되면 만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만몸이 소멸 그리고 모든 저항이 소멸이 해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섬이 없어졌다고 그게 해방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자유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유, 안정적인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 만몸이 있어야지 자기가 성립되고 그 세계, 그 타인의 부정성이 있어야지 내가 성립되는데 이 저항, 타인을 없애버리면 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성립이 안 된 상태가 그 우울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저항을 없애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없애버리면 자유도 없어집니다. 자유가 그 성립된 자아를 전제로 자유가 되는데 타자가 나를 성립시키는 그런 원천인데 그 타자가 저항한다고 버려버리면 그 어떤 건전한 자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자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 조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자가 서 있어야지 자아가 서게 됩니다. 타자가 소비로 돼갖고 쓰러지면은 나도 쓰러져요. 그 쓰러진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오늘날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니까. 정보가 무엇인가? 정보는 우리 세계를 우리 실제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버리나? 그게 이제 제 이번 나온 정보의 지배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정보 사회는 정보가 이제 정보가 이렇게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자극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정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머물러 있어야지 사유가 되고,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지 보이고, 그다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지각이 되고, 머물러 있어야지 행복이 되는데, 그 정원이라는 게 머무는 공간인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냥꾼이 되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정보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카톡 하잖아요. 그러면 혼이 빠져요. 혼이 빠지니까 사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카톡이 지배의 수단입니다.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스마트폰 보고 무서워요. 스마트폰 보고, 우리나라 사람의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가축이 돼 갖고 사유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정보라는 게 의심을 많이 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죠. 정보라는 게 진리가 아닌데, 정보라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불신이 사회가 돼 버립니다. 정보의 사회라는 게 이게 정말인가?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신이 없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항상 불신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이제 정보는 그런 현재성을 띄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시간이 안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놀라운 일이 주는 흥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불안성 때문에 정보는 지각을 파편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굉장히 느려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다음에 이성도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디지털이 소통이 빠른데,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거 정보가 왔다가 순간적으로 자극하고 없어지니까, 이 트위터의 그런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충동의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를 파편화시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공론 같은 거, 숙고 같은 게 필요한데 트위터로 숙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고를 필요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화되면서 점점 파괴가 돼버려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현재성을 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없애버리니까 시간을 원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단기성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담론은 가속화되고 파편화된 소동과 조화될 수 없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빠른 것을 추종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하고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빠른 속도가 굉장히 느른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굉장히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순간적인 그런 정보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집약적인 집약적인 실행들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계화돼요. 그러니까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가 여기 모든 것이 변하는데 진리만 변하지 않고 어떤 영원성이 있죠.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가 되면서 허무주의가 생겨요.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게 순간적으로 돼버리니까 진리라는 게 영원성이 있는데 모든 게 정보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되니까 그런 어떤 허무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그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의미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극만 되기 때문에 그런 진실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성 혹은 합리성과 달리 흥분과 감정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들은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이 정보가 신뢰하기, 그러니까 그 시간 집약적 실행들이 정보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 시간 집약적 실행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신뢰하는 거, 순간적으로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라는 게 이제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못하고 맹세, 약속도 못하고 약속했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약속도 못하고 약속을 하면은 미래가 안정이 돼요. 미래를 안정시키는 게 약속이고 맹세고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순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 집약적인 행위들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뻗어나갑니다. 근데 이런 미래가 정보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집약적 행동들은 충실, 그다음에 결속, 의무, 그것도 전부 다 시간 집약적 실행들입니다. 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순간적으로 돼버리면 의무가 없죠. 의무라는 게 그 미래를 포함한다는 그런 미래를 포함하는 그런 시간 집약적 실행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순간화되고 충동화되고 정보사회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시간 정치입니다. 시간 정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시간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정치를 못하면은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진리고 삶이고 길이다. 모든 게 순간적으로 되면은 진리도 없어지고 삶도 없어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집약적 실행들은 머무르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순간적으로 되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정보에 집착하는 지각은 오랫동안 천천히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라보고 머무르고 그런 게 행복인데 정오는 머무름의 공간이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머무르는데 그 머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혼자서 오랫동안 천천히 바라보는 거, 한 군데로 천천히 바라보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그 순간성 때문에 우리 지각과 호흡을 단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사물 곁에 관조적으로 하염없이 머무르기, 의도 없이 그냥 보는 거, 오랫동안 한 곳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그게 행복의 공식인데 이 행복의 공식이 정보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보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있고 저기도 가고 저것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경험을 못해요. 경험이라는 게 시간 집약적 행위입니다. 경험이라는 게 오랫동안 한 일을 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 경험이 되는데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은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은 깨달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쫓아갖고 질주를 하지만은 알매 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은 공동체도 없어지고, 우리는 친구와 팔로워를 축적하지만은 타자와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보는 존속과 지속이 없게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게 정보 사회가 되면서 정보 사회가
허무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허무주의가 종교의 교리들이나 전승된 가치들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니고,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문장이나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문구로 표현된 가치 허무주의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허무주의는 정보의 허무주의예요. 모든 게 정보가 돼 있고 페이크 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머물러 수도 없고 거기에 의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보의 허무주의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허무주의는 정보사의 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한 사회를 결속하는 구심력이 내재하는데, 정보는 구심력이 없고 원심력이 있는데, 그 정보에 내재하는 원심력은 사회적 결속에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무주의는 담론마저 정보들로 파열하는 파괴적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과정이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허무주의란 거짓말이 진리로 제기된다거나 진리가 거짓말로 비방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와 거짓말이 구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면은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진실에 반항하는 자는 역설적이지만은 진리를 인정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진리와 거짓말이 구별이 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애는 진실과 관련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거짓말쟁이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 자체를 의문시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짓말할수록 진실이 더 많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페이크 뉴스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주장할 때 그는 의식적으로 사정을 왜곡하는 고전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보 지배 사회의 그런 어떤 정보 지배 사회의 어떤 인물입니다. 고전적인 그런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실은 말했다시피 정보와 전혀 다른 시간성을 지녔습니다. 정보는 현재성을 띠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짧지만은 진실의 진실의 특징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삶을 안정화시켜요. 한나 아렌트가 진실이 실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데, 진실은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고 한나 아렌트가 말해요. 진실은 우리에게 멈춤을 줍니다. 진실은 우리가 발디딘 기반, 우리 위로 펼쳐진 하늘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은 땅이고 하늘입니다. 그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하늘이 진실입니다. 근데 땅과 하늘은 땅의 질서에 속해요. 근데 오늘날 땅의 질서는 디지털 질서로 대체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땅과 하늘을 불어대는데, 한나 아렌트는 지상의 질서, 땅의 질서에 거주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에서 진실은 그런 어떤 존재의 굳건함을 지니고 있어요. 존재의 굳건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정보는 이런 존재의
굳건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안정시켜주지 않고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디지털의 질서가 창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질서에는 그런 존재의 굳건함이 정보의 그런 순간적 덧없음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진실은 정보의 진실은 정보의 그러니까 폭탄이 소리 없는 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폭탄은 소리가 없어요. 정보의 폭탄은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사이언스 픽션이 있는데 그 카메라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눈하고 섞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눈을 내리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눈이 온다 그러는데 그게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우리는 눈이다 좋아하는데 그게 지배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폭탄인데 그 폭탄이 소리가 안 들려요. 폭탄이 되면서 삶을 파괴하는 정보 시대가. 근데 우리 그 폭탄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지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축이 되지만은 스마트폰을 보고 가축이 되지만은 그 변화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말로 제 그 피로사의 그 마지막 말을 제가 마지막 말을 이 강의의 마지막 말로 읽어보겠어요. 진실이 열정은 정보 소음 속에서 사라진다. 진실은 파열하여 정보의 먼지가 되고 그 먼지는 디지털 바람에 날려 흘려진다. 진실은 지난 날이 짧은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0분 동안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휴식 시간 이후에 이제 한병철 교수님과 교수님들이 이제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병철 선생님의 강연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강연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기쁨과 행복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쁨은 정신적인 것이고 행복은 신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쁨은 손가락과 관계가 있다고 친다면 행복은 손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라는 것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파편적인 현재일 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진정한 시간을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행위들은 시간 집약적인 행위들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정보일 뿐이지만 정보와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진실을 통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정보의 지배라는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병철 선생님께서 여러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철학하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전해주신 굉장히 인상 깊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부 순서로 한병철 선생님과의 대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이런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2부 순서를 위해서 초청 대담자가 한 분 계신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한충수 교수님이십니다. 한충수 교수님은 한병철 선생님과 좀 공통점이 있으세요. 클론.
클론. 아, 클론이라고. 왜냐하면 이분도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이분도 저처럼 공돌이에요. 공돌인데 이제 그 공과대학 나오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저처럼,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나처럼 하이데거로 박사학위 했습니다. 근데 서로 두 사람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한 클론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클론이라고 복제. 얘기합니다. 예, 복제인가? 복제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철학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도 이과 물리학과 하신 예, 분이니까 저도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철학을 전부 다 이과 출신이 공과 출신인데 만약에 들여다 보니까 그 공과대학이나 김영호 선생님도 고대 생물학과 나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노자 하시는 분,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는 분도 김 누군가 그분도 그 연대 화학과인가 학원과 예. 학원과 나오고, 그렇게 보니까 그 이과나 공과에서 철학으로 넘어간 분들이 열정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신 분들을 보면 김영옥 선생님처럼 열정이 있어요. 저도 있고 이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좀 별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문과에 앉아야 되는데 공돌이, 그다음에 이돌이. 예. 이돌이도 있나? 뭐 이돌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철학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학원에 가는 건 뭔가 그래도 정말 하고 싶어서겠죠. 다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평행 이론이라고도 하죠. 어떤 어떻게? 사람이 평행 이론이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parallel theory라는 뜻인데요. 네.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합니다. 뭔가 어떤 두 사람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네. 두 사람의 삶이 평행 이론, 그러니까 평행으로 진행된다. 거의 같은 삶을 두 번 계속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뜻에서 평행 이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병철 선생님하고 한충수 교수님이 그리고 한씨예요. 예, 평행 이론 같은 게 있는 게 똑같아요, 아닐까. 지금. 두 분이 또 본관도 같은 한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충수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다음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독일어로 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특히 한병철 선생님의 초기작 중에 하나인 선불교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번역하신 번역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나도 여기 고려대학교 다니면 4학년 때 대학원에 철학과로 갈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저는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은 시험 봐도 대학원 시험 봐도 떨어질 거니까 나는 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외웠어, 대학원 애들하고. 저는 외우지를 못하니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할 수는 있어도 한국의 대학원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시험이 없으니까. 독일은 시험이 없죠. 예. 시험이 없고 그냥 들어가니까. 독일에서 제가 갔다가 내가 공대 졸업장을 공대 다녔다는 걸 증명해서 보내주니까 박사 과정을 줘요.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프라이부르크에. 철학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도 박사 공부를 해주더라고요, 프라이부르크에서.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프라이부르크 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시험도 안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험을 못 보니까 여러 번 시도해도 고려대학교 그 철학과 대학원에도 못 들어갈 테니까 아예 시험 없는 나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육의 난점이랄까요?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외우는 거.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셨다면은 지금처럼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시지 못하셨을 거지 텐데. 됐죠. 외우지를 못하니까. 고려대학교 들어온 것만 해도 완전히 기적이에요. 외우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암기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소름이 끼치며.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옥으로 갔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귀 막고 있는 게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 귀 막고 있는 거. 듣기가 싫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역사
그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할 때 얼마나 이 얘기를 해주면 좋았어요. 그러면 쏙쏙쏙 들어오는데 외우는 거, 정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가니까 해방이 돼요. 외우는 게 없으니까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도 없죠. 시험도 없고 논문 쓰는 거니까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어요. 제가 독일 가면서. 그래서 한국도 좀 그 학교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외우는 걸 없애야지 철학자가 나타나고 사유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우가 사유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장님이신데 좀 고대 같은데 논문을 쓰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맞습니다. 논문을 쓰라고 그러는 게 그 논문을 쓰면서 그 자기 그 캐릭터 성격도 나타나고 그런 걸 보여야지. 논문을 쓰면 그 전체적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요. 그 좋은 사람이 읽어서 평가를 하면은 논문을 쓰면 그 사람이 뭐가 됐고 그 사람의 능력이 뭔지 바로 나타납니다. 예. 그걸 좀 바꿔야 될 거야. 우리나라 그쪽으로 바뀌지 않나? 아직도 외워야 돼요? 대학원에서는 다 이제 글쓰기. 아니 대학교에 그걸 해야 돼요. 대학교. 대학원. 그게 안 되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워요? 요즘 점점 오히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도 똑같아요. 아, 독일인데 그 독일 사람한테 이제 그 논문을 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독일 말들을 못 하니까 한국 사람이 독일 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맞춤법도 몰라요. 학생들이. 맞춤법을 모르니까 내가 맞춤법 고치고 그다음에 논술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 그러니까 독일어를 배운 외국 사람이 독일 오리지널 독일 사람한테 독일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가서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어. 독일도 문제. 그게 한국 문제가 아니라 독일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게 문법은 외국인이 더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문법 가르치는 거 아니고 말을 가르치는데 이 디지털화되면서 읽는 것도 읽는 그런 능력도 없어져요. 디지털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만 하니까 읽는 능력도 없어지고 쓰는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책을 읽는 그런 인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논문도 그냥 인공지능으로 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특히 철학이 살아남으려면 읽고 쓰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생각까지 가기 전에 읽는 걸 못 하니까 이제 아니 근데 굉장히 큰 우리나라 문제죠. 보면은 그 머무르지를 못하게 하니까 머물러야지 보이고 사유가 되는데 바쁘니까 여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정신은 점점 황무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한충수 교수님께서 지금 한병철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멘트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병철 선생님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맨 처음에 하셨던 그 인용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수작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요 인용문을 들으면서 하이데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Das Denken ist ein Handwerk. 그러니까 사유는 수작업이다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요. 그 말을 저는 이제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 말이 저에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미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수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제 행복은 수작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정원 일 하시는 거, 베를린에서 정원 가꾸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멋진 피아노 2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걸 예로 들었는데 그 예도 제가 볼 때는 한국 젊은이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을 가꾼 적도 없고 그리고 독일 학생들은 다 악기를 하나씩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악기도 또 음대 갈 사람이 아니면 아예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또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겐 좀 어려울 수 근데 있겠다. 그 네. 하이데거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손으로 썼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타자기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타자기를 손가락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손하고 뇌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움직여야지 이 활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수작업이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은 손이 움직이면은 그 생각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땅의 소멸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선생님 그 박사 논문에서 파울 체란 얘기하면서 시가 수 작업이라는 말 인용 안 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시마저 수작업이라는 말을 해요. 그 파울 체란이야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수작업이야. 근데 요즘에 디지털화되면서 예술대학조차 공작하는 그런 공작하는 그런 werkstatt 작업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하고 컨셉트화되기 때문에 예술이 작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작업장이 없는 예술 학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손이 필요 없는 예술가가 돼요. 근데 예술도 그 본질이 수작업인데, 그래서 그 손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손을 잃어가고 있으면 행복이 손을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그 행복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손하고 행복하고 연관을 지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제 박사 논문을 읽어주셨다고 해서 전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첼란 인용문을 근데 하이데거를 인용했는데 보니까 하이데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인용을 했는데 반뿐이 안 했어. 그래서 버린 반을 왜 보니까 하이데거가 갖추게 돼서 얘기해요. 맞습니다. 갖추게 돼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분이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 우리 인간을 가축하고 비교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분이 그걸 인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인용을 한 부분이 너무 좋아. 인용을 안 한 부분이 너무 좋아. 그 하이데거가 인간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를 잃어버린 가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왜 인용을 안 했어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말이니까 이분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니까 심한 말을 인용을 안 하려고 그걸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한충수 교수님 굉장히 마음이 고우신 분이고요. 고운 마음으로 철학 못해요. 그러니까 좀 사나워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많이 지르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철학이 되고. 나는 소리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 그래야지 화를 많이 내야지 비평이 돼요. 소리 많이 지르고. 너무나 친절하신 것 같아. 하이데거의 그 말은 오늘 선생님 강연에 나오는 이야기로 바꾸자면 우리가 정보를 먹고 사는 디지털 가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조금 딴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첼란 인용문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세요. 제가 독일어로 먼저 하면 Ein guter Handdruck schreibt gute Gedicht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별로 멋이 없는데 손의 힘, 손의 압력이 좋은 손의 압력이 좋은 시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좋은 손의 압력이라는 게 이제 수작업이랑 수공업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근데 그 해석을 첼란이 했던 얘기하는 그런 핸드드로 사람이 손을 만지는 거, 그게 첼란의 그런 첼란의 시 동경이 뭐냐면 타인을 향한 동경이 있어요.
타인을 향한 동경이기 때문에 그게 타인에게 손을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악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악수를 안 하면은 희가 없는 세계가 돼 버려요. 사람을 만짐으로써 관계가 생기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비루스가 있는 그런 위험한 니렌 트래거 뭐라고나 바이러스 보균자. 보균자 네. 타자가 바이러스 보균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 독일 사람하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이렇게 산보를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듣고 그 독일 사람한테 막 가래. 그리고 입을 막고 가. 독일 사람인데 입을 막고 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이 비루스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그 마스크가 그 우리 서로의 관계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파괴를 해버려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접속은 많이 하지만은 베르룽 접촉. 접속은 많지만은 접촉이 없어요. 접촉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다른 사람은 바이러스 보균자니까 피해야 돼. 그러니까 앞시단 할땐 거리를 두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면서 거리와 접촉이 없어지는데 점점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화된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갖고 가라 멀어져라 그리고 그 코를 입을 가르고 하다고.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구나.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위버트라이브 과장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 우리가 그거를 모든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어요. 남을 지팡이로 쫓아내고 접촉이 없도록 코를 입으로 맞는 그런 사회에 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됐는데 접촉이 없어. 근데 이런 접촉 우리의 그 호르몬이 그 행복을 많이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인가요? 도파민이 아니라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거는 접촉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지면은 그 호르몬이 생겨요. 세로토닌 아닙니까? 세로토닌 아닐까요? 세로토닌이 아니야. 옥시토신. 의학하시는 분인가? 지금 옥시토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만져주고 그러면 옥시토신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됐지만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됐지만 접촉이 없으니까 옥시토신이 없어지니까 그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울화되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옥시토신이 함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옛날 시대에는 접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점점 접촉이 없어지고, 근데 뭐 대가족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접촉을 많이 해요. 만날 때도 그 일본 사람 접촉이 없지.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마 제일 불행한 나라. 일본 사람 접촉이 없이 멀리 떨어져갖고 인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코로나 시대에는 장점이 있었겠지. 근데 제가 스페인에 굉장히 전염병이 전염이 많이 됐는데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 사람들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 기사를 쓰면서 소개해서 문화적 현상이다. 지금 아시아에 코로나에 별로 해가 없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접촉이 없으니까. 근데 접촉 없는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접촉 없는 사회는 행복이 없는 사회예요.
의학적으로도 옥시토신이 없는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있어요. 행복이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돈은 많이 경제가 발전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점점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독일에서 한국은 이제 뭐 한국 위생을 해갖고 그다음에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자신감 있게. 근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했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뭐 한국은 이제 몇백 명밖에 안 죽었다. 근데 한국이 안 말하는 게 매년 몇만 명씩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코로나 시절엔 더 많이 죽었어요. 그 말을 안 한다고요. 그 말은 안 한다. 독일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살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우리가 자살률이 아마 세계에서 1위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잘 문제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4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이웃도 없고, 옛날에 우리가 김장할 때 이웃 사람들이 참 모여갖고 완전 축제였습니다. 그때 김장할 때. 근데 요즘에는 뭐 김장 그런 리추얼도 없고, 불행하고 이웃도 없고, 사람도 돈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톡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면서 가축되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불행하죠. 굉장히 불행하죠. 근데 그거를 불행하다고 인식을 하나 한국 분들이 인식을 해요? 불행하다고 자기가? 아마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는 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이라는 건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받아보고 하면은 그 독일 말로는 프레젠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뭐 현재 프레젠스가 아니라 프레젠스, 프레젠스. 현존, 현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예. 현존한다는 게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 presence.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정보라는 게 그런 머리에 들어 있는 그런 어떤 representation. 이게 뭐야? 재현, 그 생각이니까 상이니까 상이니까 그 representation이 representation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없어요. 그 정말 만지고 나한테 완전히 와닿는 그런 현존,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정원에 가서 꽃을 가꾸고 땅을 파고 냄새를 맡고 그러면 그 현존이라는 게 완전히 마음에 들어와요. 행복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여기서 그 꽃을 보시면은 당연히 아름답다고 보죠. 근데 나는 꽃을 다르게 봅니다. 정원을 한 이후에 그게 아름다움이 막 몸속으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나는 항상 책상 위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 파는 데 가서 그러니까 이 꽃이 열리지 않는 봉우리 사갖고 그게 이렇게 열리는 거,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열려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지 스마트폰을 왜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죠. 그 현존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꽃이 내가 왜 신이 만약 있다면은 우리에게 꽃을 주는 게 행복을 주려고 꽃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폭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폭력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꽃을 준 것 같아요. 그 이제 근데 꽃을 보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꽃을 보면은 현존이
마음에 몸속에 들어가고 행복감을 주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보로 바꾸기 때문에 꽃을 보고 이름이 뭐고 5월달에 피고 그다음에 뭐 1년생인지 2년생인지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 마음속에 마음을 그러니까 육체를 뚫는 그런 행복하게 하는 현존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걸 못 느끼죠. 없어지는 걸 못 느끼죠. 그 노동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뛸 때 뛰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럴 때 행복감이 몸에 들어와요. 운동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런 행복은 몸으로 들어와요. 몸으로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이렇게 독일은 좀 다른 거야. 독일은 한 3분의 1 정도가 스마트폰 보고 있죠. 3분의 1 정도가 보고 있는데 한국은 두 종류 인간이 있어요. 한 종류 인간은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는 잠자는 사람. 잠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이죠. 잠자는 가축, 수면 가축, 그 다음에 소비 가축, 정보 가축. 근데 그렇게 가축이 되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제가 아마 요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문명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쁜 꽃을 보면 빨리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스마트폰 그죠? 배경화면으로 쓰고 이럴 겁니다. 네, 그죠? 그게 정보지. 그러니까 꽃을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보화되니까 지금 뭐지 셀카라고 그러나? 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롤롱 바르트라는 사람이 라 chambre claire 그 책을 밝은 썼대요. 방이라는 책에 밝은 그게 이제 아날로그의 사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어머니 사진을 얘기해요. 어머니 사진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진이 항상 어머니 사진을 얘기하는데 어머니 사진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사진 얘기만 합니다. 그 어머니 사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롤롱 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해갖고 롤롱 바르트를 너무나 많이 읽어갖고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갖고 책이 다 종이 한 페이지가 다 떨어져갖고 그걸 봉투에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근데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책을 제 아날로그 사진 앨범으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사진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사진을 페이지마다 넣어갖고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사진이 정보가 아니라 사물입니다. 꽃과 같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와닿고 죽은 사람이 새로 생겨나는 것 같고. 근데 셀카는 이런 그런 회상, 그다음에 과거를 체험하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정보예요. 그러니까 한번 찍고 그다음에 포스팅 해갖고 그다음에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옛날 어머님 어머님 20살 때 사진이 이렇게 뒤에 어머니 20살 때 사진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려보니까 거기에 누가 삼촌이 그러니까 어머니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 써 있더라고. 그다음에 연도 있고 너무 감격이 돼갖고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지금 보면은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어머니가 90살인데 항상 어머니 20살 때 동생 사랑하는 보고 싶은 동생 그걸 항상 어머니 얼굴에 비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삶을 풍부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경험인데 셀카 찍고 오리고 밥 먹고 밥 먹기 전에 그 사진 찍어갖고 그럼 밥맛이 생기나? 그걸 먹고 굉장히 음미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삶이 아니죠. 근데 그걸 모르지. 그게 삶이 아닌 건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 가는 거, 이거 저거 하늘 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친구하고 이게 보니까 한국은 친구하고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뭐야 서로 엄마는 아기 보고 아기 눈 보지 맞아요. 않고 스마트폰 보고 네. 있고 그러면 아기가 엄마 눈을 통해서 엄마 시선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데 행복한 인간이 되는데 눈길이 없으니까 불행해지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 그런 사회인데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직 철학자들인데 그게 안 돼요. 독일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전세적으로 안 되니까 사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사회래. 정치가들은 독일 사람들은 지금 한국 같은 데 비해서 우리 디지털화가 정말 원시적이니까 한국처럼 디지털화를 완전히 급속화시킨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조차도 사유를 안 하니까 정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야지. 인간이 가축화되는데 정치가. 그 어떻게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한테 해결책이 뭔지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잠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인 오후 5시가 지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화가 좀 더 오래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정상 계속 머무르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나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쪽에도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뒤쪽 출구로 나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한병철 선생님께서 그 통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 사실은 이제 저나 한중순 교수님 같은 철학자들이 저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철학 전공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병철 선생님 같은 분이 철학자고 저 같은 사람은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눈앞에 딱 보이는 대책이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지금 사실은 좋은 답을 많이 주신 건 사실이고요. 실제하고 만나라. 디지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삶과 만나고 진짜 사물과 만나고 진짜 사람과 만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은 아니지만 작은 유행으로 생겨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필사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필사?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북으로 읽거나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직접 손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베껴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성경을 필사한다.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꼭 종교하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그걸 직접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사용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네카의 어떤 책은 왼쪽 페이지에는 세네카의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은 빈 노트를 주는 거죠. 직접 써보라고. 또는 독일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캘리그라피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붓글 쓰는 거? 네, 붓글씨가 아닙니다. 만년필이나 다른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 스타일로 자기 필체로 글을 쓰는 그런 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역시 좋은 캘리그라피는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다 선생님 말씀하신 손 작업인 거죠. 손을 써서 뭔가를 하는 건데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손 쓰는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손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근데 작은 움직임이 글을 있습니다. 있는 글을 복사해서 손을 쓴다는 게 그게 손을 쓰는 건가? 복사하는 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게 뭐 그건 어떤 굉장히 메카니시 기계적인 활동인데 그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활동 자체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디지털 세상에서도 손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증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하는 거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들이 디지털을 점점 더 가속화시켜서 디지털 사회를 만들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근데 손이 네.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과 접촉을 하는 게 손이 역할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있던 그 글을 손으로 베껴 베껴 쓴다고 예. 해도 그 현존과 접촉이 안 돼요. 그게 베껴 쓰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현존과 접촉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정원 가꾸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정원 가꾸는 시간, 그리고 노래 부르는 시간, 악기 만지는 시간.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 경험을 하도록 학교, 중학교, 유치원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없애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없는 세계로 내버리고 그 스마트폰 없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유치원부터 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달려야 되고 그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문제예요. 마지막 교육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가들은 그 관심이 없지. 뭐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자율을 없애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급속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그 생산만 생각하는 게 정치니까 독일도 인간의 행복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 생산, 자본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가축이 되건 뭐 불행해지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치는 뭐 독일도 한국도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쓰는 게 저항입니다. 책 쓰는 것도 저항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과사라는 게 뭐냐면 자유사회가 아니라 자기를 책찍하는, 자기를 착취하는 세계라고 그렇게 해두면은 그래도 그게 자본주의가 그 비판도 안아버리지만은 그래도 진리는 조금이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어도 그 빛이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사하시는 분들께 선생님께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남의 글을 베끼지 말고 너의 글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현존을 체험해야 돼요.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되면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타자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다시 업바운 재건해야 되는데 타자를 재건해야 되는데 타자를 재건한다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과제인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해? 그게 뭐지 그 경제의 발전하고도 그 매체의 발전하고도 관계 있고 그게 전부 다 소비 문제, 그 자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타자 그리고 현존을 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리를 다시 진리가 이제 정보사에서 이제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보에서 이 정보사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걸 제시하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해방으로서 구원으로서의 첫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각성을 많이 해요. 각성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 저한테 편지도 많이 오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게 계몽도 있어요. 계몽, 각성.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치가들도 사유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정치가하고 그다음에 철학자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철학 전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학자. 근데 철학자가 없으니까 철학 전공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독일 대학에도 철학 전공하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철학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발터 베냐민이라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발터 베냐민인데 굉장히 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막 안아주고 싶고 돈이 없었으니까 돈 주고 싶고 그래서 죽지 말라고 자살했잖아요. 죽지 말라고 내가 구원해주고 싶어 그분이. 그리고 한나 아렌트 읽으면은 그냥 굉장히 충동이 같이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렇게 충동을 주고 사랑의 그런 감정을 주는 철학자가 현재 독일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아니 대화를 하고 있는 철학자가 독일이 철학자와 그다음에 시인이 나라인데 시인도 없고 철학자도 없습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워요. 얼마나 한나 아렌트하고 하이데거하고 얘기하고 온다고 생각해요. 하이데거도 얘기하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걸 한나 아렌트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그러니까 철학 옛날에는 20세기에는 그 철학자들 그다음에 시인들 그렇게 모여서 살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했어요. 아우스타우시오는 교환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살롱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철학자들이 아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 높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도노 그다음에 왜냐하면 크리티체 테오리 한국말로 크리티체 테오리가 뭐죠? 비판 이론이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그게 그때 마지막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불란서의 포스트 모던이 그게 자본주의하고 맞아 들어가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 디버시티드 이덴티티를 극복한 이덴티티 크리틱하잖아요. 근데 다양성 생각하면서 근데 자본주의가 다양성을 지금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하는 게 불란서의 포스트 모던이 자유주의를 성립시켰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독일이 비판 이론, 발터 베냐민, 그다음에 아도노, 호르카이머, 그 사람이 마지막 저항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때 1968년에 학생 데모하고 학생 운동하고 그때가 마지막이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노예 가축돼 버렸어요. 가축이니 그때는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68년 학생 운동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저항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축이 돼 버렸으니까 저항이 없습니다. 가축이 철학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암울해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 어떤
류중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렇게, 그 네. 해결책이 있는지 저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저도 아까 그 시작할 때 질문을 받고 중간에 질문을 받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장태훈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동안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저도 이제 그 암울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진단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철학자로서 이제 거기 저도 정말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 연구자인데 이제 이런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게 정말 이제 이제 부끄럽고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네. 예술가들에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요 뒤에 이제 짜이트 인텐지브, 그러니까 시간 집약적이라고 했던 그거를 하면서 하시면서 시간 집약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하염없이 머무르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독일어로 이제 페어 바일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에 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제가 이제 선생님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 시간의 향기. 시간의 향기. 주어 에스테틱 데스 페어 바이올렌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도 이 페어 바이올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술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네, 예술과 그렇죠. 관련해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제가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네. 미술도 잘 배운 적이 없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정시 네. 디자인학부 시험 감독을 들어가서 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소묘, 드로잉을 하는 걸 봤는데 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이 학생들은 정말 그 대상을 저보다 훨씬 더 잘 보는구나, 더 주의 깊게 보는구나. 5시간 동안 보고서 그거를 그리는데 저는 그냥 10분 그리고 말았을 그런 거를 5시간 동안 보고 그리는 걸 보면서 사람이 예술을 하면 예술가가 되면 사물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현대 예술 그 뭐지 지금 디지털화되면서 그 비디오 콘스트, 컨셉 비디오 아트 그다음에 컨셉 아트 되면서 그런 그 이술가도 그 지각이 파편화돼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작업장이 없어진다는. 네. 작업장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화되면서 그 집중력이 없어지니까 그 예술가도 희생돼요 거기에. 예술가도 희생되고. 근데 제가 그 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에요. 이상하게. 예술가들이한테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철학이 저항을 안 하니까 우리 철학 전공하고 철학 전공 안 하니까 제가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예술은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저는 철학을 예술로 한다고 그래요. 철학에서. 아니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철학자가 아니고 자는 철학 전공자라 하시고 철학 안 하고 철학 연구자. 아니 근데 아시면서 왜 철학을 안 해요? 아니 아시면서 왜 철학을 안 해요? 아니 뭐가 빠져갖고 철학을 안 해요? 그럼 아시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하고 관계 없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교수 자리 내치고 철학자가 되십시오. 교수가 가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표 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철학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두죠. 그게 마지막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사표 내시고 철학자가 되시라고. 예. 이 얘기가 방송에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은 제가 철학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초심을 반성하게 만든 잊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렇죠. 왜 바꿨어요? 물리학에서 철학하려고 막 예. 철학 전공자 되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셔갖고 예. 사표 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됩니다, 철학자가.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좀 심기일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는 철학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철학 전공하는 사람은 안 하고 철학. 그래서 그럼 가난하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제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그 마트라스도 길거리에 가갖고 주워와갖고 그 더러운 마트라스 안에 그 위에 매트리스에 10년 동안 살고 그 집에 난로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 거지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철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대학 그 교수 자격증은 땄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철학 전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난 철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재능 저 별로 없어요. 용기가 있으면은 재능이 생깁니다. 겁이 없으면은 재능이 생겨요. 그걸 신이 줘요. 겁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이라는 게 그러면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표 내시고 울타리에서 벗어나시고 철학자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한명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멋있었지만 또 그와 더불어 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의 질문을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대 나오신 분 있나? 공과대학 다니시는 분? 공대? 예, 공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대 재료공학과 있어요? 재료공학과. 한 명. 공대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여기 질문 있습니다. 예. 마이크 좀 있나? 들리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들려. 잠시만요. 자기 소개 조금 하고. 예, 저는 독일에서 동아시아 역사 전공하고 있는 전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안 들으냐? 독일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들리십니까? 울려 지금. 예, 오늘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 스마트폰의 그 폐해에 대해서 스마트폰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그런 소비하는 가축이 됐다. 네. 그리고 그래서 존재의 굳건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사라져가는 네.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 더 심해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랄까 이런 현상이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이 독일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이곳 남녘땅 사회와 비교할 때 좀 덜한지, 뭐 덜하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뭐 그런 현상을 맞서서 이겨내려는 그런 움직임 또는 그런 가능성이 독일 사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일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좀 덜하지만은 안 봐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도 차이가 없고 제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읽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똑같아지니까 차이가 없어요. 독일은 뭐 독일하고 한국하고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독일의 뭐 이 사람도 독일에 있었으니까 좀 독일이 좀 다른데 우리 좀 이게 스마트폰 독일이 좀 다른가 그때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김나지움 그 제도가 좀 저희랑 달라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공부만 하고 이제 더 네. 길들여지는데 독일에서는 뭐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오후 한두 시면은 이제 학교가 끝나고. 그래, 내가 답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독일에는 그 디지털 문화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저항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이 엄청나요. 한국은 별로 없죠. 그게 달라요. 저항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사람마다 달라. 독일 사람이 게르만이 숲속에 살았어요. 숲속에 산 인간들이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을이 있죠. 그래서 그 재개발한다고 나무를 하나 잘라내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나무를 자를 수 없어요. 나무가 신성해요. 독일 사람들한테. 참 재밌는 나라예요. 나무가 신성하다고요. 그러니까 숲속에 사는 저만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도시 그런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탈리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때 있던 게르만족은 숲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를린에 가보면은 숲만 있어요. 아시죠? 네, 네. 베를린에 가면은 가로수도 너무나 좋고 한 100m 나가면은 공원도 있고 숲과 그다음에 호수. 완전히 그 공원 시 전체가 공원입니다. 그래갖고 한국에 오면은 여기 배통만 있으니까 지옥 같아요. 지옥. 배통은 시멘트란 시멘트밖에 뜻이에요. 없으니까 베를린은 나무만 있어요. 나무, 호수, 강. 그리고 나무 하나,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공원에 오시면은 나무가 전부 다 각자가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내 정원 안에 나무가 있죠. 그거를 베일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신성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디기타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디기타라 되려면은 그 안테나 세워야 되잖아요. 안테나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제 책을 많이 읽어요. 네, 고등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는데 철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철학을 배워요. 걔네들은 독일에서는 고등학교에 철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하고 같이 만났다고요. 근데 핸드폰 갖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고 조그만 옛날 그 핸드폰 그것만 있고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교육.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알려갖고 이 교육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자의 의무예요. 그게. 그래갖고 그 저항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한국처럼 많지 않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 완전히 먹혀 들어갔으니까 저항도 없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화되는 되는 저항이 엄청나요. 독일은 엄청난 홍수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지털화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항이 너무 많아.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저항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독일 사회에서도 그런 저항의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항이 있다고. 뚜렷하지 오히려 저항이 않다라고.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는. 독일 사회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예, 건가요? 엄청나죠. 디지털화에 대한 저항이 많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제가 그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독일만큼이라도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저항의 움직임을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만들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 다 했는데. 예, 지금 아마 교육.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해답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 테니까요. 아까 손 드셨었죠? 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전공 중인 오현균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은 정신적인 그런 거고 행복은 육체적이라서 저는 다른다고 하셨는데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 참 힘들지. 기쁨도 육체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쁨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다르게 정의한 거죠. 정의를 다르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그런 진정한 의미가 내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을
다르게 정의하면서 제가 논리를 펼쳐낸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뭐라 하냐면 그 정의를 다르게 해요. 정의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하고 행복하고 정의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쁨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이고 행복은 육체적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기쁨, 행복, 어떻게 그런 행복이 육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쁨하고 좀 거리를 둔 거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이 앞에 계신 분. 여자분. 예. 마이크. 마이크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이크. 여기 한번 해. 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강연 하시는 중에 정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보라는 정의가 지식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건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하시고 나서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네. 정보는 순간적이고 지식은 오랫동안 익어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처럼 익혀야지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근데 정보는 순간적이에요. 지식의 시간성은 정보의 시간성하고 달라요. 지식은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와는 반대되게 정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 시간 지배학적인 행위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거의 스마트폰에 거의 찌들어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의 정신적인 해독법이 있는지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 웅웅 울려서 스마트폰 중독인데 그 중독에서 해독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까 다 한 말인데 해독시키려면은 그 독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재책이 만약 재책들이 독일 고등학교에서 안 읽혀져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거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그 독성을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써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애들하고 스마트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계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교육을 다르게 해요. 교육이 제일 좋아.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 다 내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거 하는 학교 없나 여기? 그다음에 권력 없는 그런 자유 강조,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런 핑계로서 그냥 다 허용해주면은 고장나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시도를 하는데 그게 좀 나쁜 의미에서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네. 입시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통제란 중고등학교의 통제란 입시를 좀 더 잘 치르기 위한 통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죠. 그럼 문제가 복잡합니다. 한국 문제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네, 교육자를 교육시켜야 되겠어. 맞습니다. 그게 철학의 의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그걸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범대학에 가서 교수를 해야 되겠군요. 저 같은 사람이. 사표 내고 우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사표 내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폰 들고 소리 지르면서 대학에 다녀보세요. 마이크폰 듣고 각성해라.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마이크로폰 하고 정하고. 왠지 그 고대 철학자 탈레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걸었다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점점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에 파란 셔츠 여기 입은 분. 이분 저 예, 근데 저 파란 셔츠 입은 분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강동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부터 학생들을 이제 좀 거리를 두게 시키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나무의 뿌리가 지옥까지 내리 뻗어야 그 나무가 천국까지 자랄 수 있듯이 학생이 완전 그 스마트폰의 그 쾌락, 그 완전 허무주의에 잠식되어 봐야지 그 문제를 깨닫고 다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실현시키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듯이 교육만으로 뭔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교육은 그냥 과잉 보호가 아닌가? 그냥 지금 조금의 그 혼돈을 벽장 속에 조금씩 가두는 게 아닌가? 언젠가는 그러면 한꺼번에 그 혼돈이 밀려와서 터져버릴 게 아닌가? 그 혼돈이 완전 한꺼번에 덮친다면은 완전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에 인간의 그 정신 혹은 무의식이라는 게 아직도 탐구 중이고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 무의식을 뜯어고치고 교육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예,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에 디지털 문화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데 아무리 유치원 때부터라고 해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거는 이 험한 세상에 나갔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보호할 게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으로 인한 해악에 푹 빠졌다가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푹 빠지면은 하늘이 없는 지옥만 가는 것 같아. 그 나무처럼 뿌리 많이 있으면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두더지 밖으로 안 나온 두더지 같아요. 빠져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의가 많이 있으면은 좌절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희망이 생겨요. 그게 땅이고 하늘의 원리예요. 근데 그 디지털에 빠져간다는 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까 가축이 돼 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면 그 저항이 돼서 희망이 있어갖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그 빠지는 게 좌절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하면서 빠지는데 마비되는 거겠죠, 일종의 마비겠죠. 마비죠. 네. 마비가 돼갔기 때문에 마비가 되면은 각성이 안 되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예를 들어 비유를 한 나무가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인 인공지능 공부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현재 과평가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계산만 합니다. 계산. 그리고 사고라는 게 인간이 그런 사고라는 게 그런 계산이 아니고 인간의 사유는 사랑을 전제하고 몸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욕구, 동경 그런 게 있어야지 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어떤 생명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artificial intelligence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das erste Denkbild ist Gänsehaut ist das erste Denkbild. 소름은 생각의 이미지, 생각의 첫 이미지다.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 생각하지. 한번 소름 끼치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야지 생각이 되지. 소름 끼치는 인공지능 만들어 보세요. 노벨상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기. 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뭐 선생님께서 그럼 예외적으로 마지막 한 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분께 아니 아까 손 들었잖아요. 저희 학생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생각 많이 하시고. 아마 끝나고 오셔가지고 또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한병철 선생님과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시간 이후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한병철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으신 이야기를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한병철 선생님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보다 거의 1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사인회가 있죠? 네네, 마지막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병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 대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신 장태수 교수님과 한충수 교수님 함께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병철 교수님의 행복에 관하여 강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 바라오며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그리고 종료 후 15분 동안 한병철 교수님께서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블이